용학도서관 2020년 인문독서 아카데미 인권과 유교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용학도서관 강의도 좀 뒤로 미뤄지거나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권과 유교라는 주제 아래 3부로 문안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1 주제 1은 인권과 유학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2는 조선시대 문화로 읽는 인권과 유학이었고 주제 3은 종교로 읽는 인권과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3부로 나뉘어서 진행했는데요. 참고로 이 강의 당초의 기획은 옆에 계시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형복 교수님하고 제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 세 주제의 어떻게 보면 총괄이기도 하고 또 3부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과 유학이 미래 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강의를 하기도 했고 또 이번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영남대 철학과의 최재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참 큰 원로시기도 하고 또 인문학의 거장이시기도 한 영남대 교양학부 박홍규 명예교수님입니다. 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형복 교수님이십니다. 예. 예, 참고로 우리 박홍규 교수님은 그림도 그리시고 다방면에 정말 수많은 책을 쓰시고 폭넓은 작업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다행히 오늘 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복 교수님은 또 시인이십니다. 아주 멋진 시도 쓰시고 또 법학과 시, 문학 이렇게 연계를 하실 수 있는 또 독특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주제별로 좀 짚어가면서 토론을 하는데요. 제가 주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또 내용에 대한 것을 박홍규 교수님, 최영복 교수님께 질의를 드린 형태로 대화를 이끌어갈까 합니다. 제1주제 인권과 유학의 만남이었는데 인권유학이란 무엇인가 첫 강의는 최형복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인권 개념의 근대 아시아 수용과 적용, 인권 개념이 어떻게 아시아에 수용됐고 또 적용이 되어 왔던가 하는 문제를 박홍규 교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교에서 예라는 것, 예와 법의 문제를 성신여대 김용재 교수님 담당해 주셨고 동아시아 유교 같은 점 다른 점 순자의 길, 맹자의 길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삼강오륜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강의해 주시는데 최형복 교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선 1부부터 조금 짚고 다음에 2부도 좀 짚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프로아이 계신 선생님들하고 또 질의응답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제1주제 인권과 유학의 만남 부분인데 우선 기획에 참여하신 최형복 교수님이 취지라 그럴까 이걸 만든 짧게 좀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취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 네, 제가 이 강좌를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고 제 제안에 대해서 이제 김상진 관장님께서 이것을 이제 또 수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15주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한 과정에서 최정옥 교수님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학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인권 법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교라는 것이 조선조 5, 600년을 통치 이념으로 쓰였던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생활 규범에 있어서도 사실은 유교나 유학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우리는 유교나 유학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생활을 상당히 이제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이자 이데올로기도 하면서도 이것이 이제 정근대적, 본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비판적인 견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인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주로 젊은 학생들한테는 유럽의 인권 개념을 가지고 가르쳐도 학생들이 그것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 이제 기성세대들과 같이 대화를 하거나 또는 대중 강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식의 인권 개념을 곧바로 제가 가지고 강연을 하면은 잘 못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유교나 유학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과 접목시켜서 설명을 하면 되게 쉽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대개 지역민들이 가지는 이 유교와 유학의 어떤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하는 자부심이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해서 또 이제 나중에 박은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인권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정말 차별적인 제도 관행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과연 인권의 시각에서 유교나 유학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근대적으로 정말 박제되거나 사라져야 될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일까? 그러나 제가 장모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기에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의식과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가 가치인데 우리 후속 세대로서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닐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인권법 학자이면서도 이 지역에서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학자로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시대의 가치에 맞게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극복하려는 대안적인 어떤 가치를 모색할 수 있다면은 우리로서는 큰 의미를 찾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뭐 짧게 잘 요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박홍규 교수님께 이제 우리 사회는 크게 보면 유교 사회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권의 사회인데 근대가 되면은 서구의 문화 또 우리 인권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근대 사회가 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또 헌법이라든가 관련법 속에서 인권이 정착을 하는데 현재 관련법이나 그 헌법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예. 뭐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뭐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한 법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권과 정부 기구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기구에 관한 것은 3장 이하에 나오고 1장 총강 다음에 바로 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이제 인권 우리가 보통 부르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권리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권리의 준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영어에서 뭐 human rights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말로 이제 헌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뭐 인간의 권리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엄격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권리하고 인간의 권리는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왜냐하면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 그러니까 국적을 갖는 어떤 민, 백성, 민이란 말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어에서 그걸 people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사실은 국민이라고 하는 주체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가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을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을 갖는, 한국 국적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해석상 또는 우리가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유교와 인권 문제를 최영우에서 여쭙다가 갑자기 우리 헌법 차원에서 어떻게 인권이란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짝 여쭤봤는데 그렇게 이제 여쭙던 거는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이 되면 영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면서 새로 생각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를 제가 좀 제기를 일단 해놓고 수습을 또 옆에 교수님 하고 싶은데 휴먼 라이트 할 때 right이라고 하는 게 번역할 당시에 1800년도 후반기죠, 선생님, 교수님. 그때 권위라고 하는 우리 권리할 때 권자는 저울추의 의미, 저울추. 그래서 유교 같은 데 권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이게 힘이라고 하든가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유동하는 좀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 번역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지금 권리도 있고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인가 힘인가? 권리라고 할 때 좀 그 뉘앙스가 다른데, 이제 번역, 그게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근대적 개념을, 인권도 근대에 받아들일 때, 마찰이라 그럴까, 이게 제대로 좀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 이제 제대로 인권 개념이 마찰 없이 들어왔는가, 혹은 그대로든 비슷하게든, 그 점을 박홍익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본과 한국이 중국이 다를 수 있는데 우선 한국이 인권 개념이 유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조금 뒤틀려서 온 건 없는 건지 우선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아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국민의 권리 부분에서는 이 자유, 평등, 권리,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생명의 자유, 이런 식으로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평등에 대한 평등권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밖에 정치적인 권리, 여러 가지 또 세분화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서 기능을 했고, 그런 인권들이, 그러니까 인권을 추상적으로 전근대 사회, 봉건 사회에서 인권이 어떻게 했고, 그것이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권리를 평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게 수용 과정이라 할까 이런 게 좀 잡힐 것 같은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19세기 말, 뭐, 한말이라고 하죠. 조선말, 뭐,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만, 근대적인 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뭐, 제대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1910년 일제 침략을 받고, 결국 한 35, 6년 우리가 식민지 지배 속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한말에 시도되었던 그런 인권 차원의 개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일제 강점기 동안에 뭐 사실상 왜곡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뭐 인권 중에서 특히 재산권, 뭐 재산의 권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뭐 봉건 사회와 비교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인권 의식은 조금씩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일제 36년 동안의 이 재산을 둘러싼 이 재판을 통한 어떤 그 권리 의식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에 관련된 권리 분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중재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투쟁이라기보다도 권리 신장이라기보다도 여전히 좀 이 전통사회에 그런 그 정중재산이나 이런 그 좀 집단주의적인 그런 권리라고 할까요? 물론 뭐 일제시대에도 이 토지 소유권 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이 권리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치적인 또는 뭐 사회적인 뭐 그런 뭐 언론의 자유라든가 또는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보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은 일제 36년 동안 사실상 억압 상태에 있었고 하다 보니 그냥 재산권만 좀 부각되는, 그래서 아까 이 최재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권리 무슨 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그리고 재산 중심의 물질적인 뭐 이런 어떤 권리 이미지가, 인권 이미지가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혼란했던 해방 전후기, 6.25 전쟁, 60년대 70년대에 여러 가지 이 빈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정치 경제적으로 뭐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이런 역사를 겪어오면서 개인의 어떤 존엄성이나 개인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생명의 권리, 뭐 표현의 권리, 뭐 언론 자유, 출판, 뭐 집회 결사,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는 뭐 전혀 그것이 신장 안 된 건 아닙니다만 뭔가 좀 이기적인, 그야말로 뭐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의 반영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아까 최재목 교수님이 말씀하신 또 그런 측면은 지금도 여전히 인권이란 이름 아래 각자 이기적인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예, 되네요. 아주 적절하게 아주 요령 있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뒤로 가면서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조금 심도를 대 가는데요. 예, 우선 유교 사회에서는 공동체, 인륜 중심의 부자유친 부부입을 군신유예 한다든지 또 장류 유수한다든지 이런 공동체 혹은 인륜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어떤 도덕이든 윤리든 또 사람을 바라보던 사물을 바라보던 인륜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중, 종중 이런 개념 속에 재산권, 일제강점기도 재산권에 대한 것이 근대법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되고 그 점에 좀 물질주의적인데 중점이 놓이면서 이런 골격들은 개인의 자유라든지 언론이란 표현이란 생명거리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개인의 자유보다도 오히려 공동체적인 그것도 재산권이라든지 물질주의적으로 좀 굳어져 온 건 아닌가. 제가 조금 뒤틀리면서 구축된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점에서는 이제 최영욱 선생님 유교하면 그래도 공동체주의 인륜 인륜은 상강 오륜도 좋고 등등 있을 수 있는데요. 서양에는 그래도 더 이상 부서질 수 없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 피도 많이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자유 쪽에서 인권 개념이 구축 흐름이 있었고 또 동양에는 인권 개념을 근대적 개념 받아들이기 전에 인륜과 공동체 중심으로 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좀 개인 부분과 공동체 부분이 한국의 근대라고 하는 또 근대 이후에 증거된 인권 개념에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난하게 만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여전히 뭔가 째깍째깍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거지. 그 점을 조금 보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해보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주만 교수님께서 개인을 말할 때 부수질 수 없는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을 우리가 영어 단어 인디비주얼 하지 않습니까? 불어는 엔디비듀, 디비듀, 비주얼이 사실 나눠질 수 있는 가분인데 앞에 이제 부정접도 인이 붙으면서 이것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고유한 주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관념에 아까 이제 인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권과 이제 유학의 관점을 인권과 이제 인륜의 관점에서 파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륜이라는 것은 다분히 이제 공동체 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은 관계 중심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비판하는 것 중에 뭔가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공동체 중심주의가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박 교수님도 이제 문중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제발 가문의 영광을 해서 공부하지 마라. 상당히 출시지향적이죠. 관을 해야만이 권력을 가져야만이 마치 출세한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주 목적이 마치 가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직도 제가 들어 이제 한 번씩 이게 대구를 벗어나서 경상북도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몇 급 합격. 어느 집 자제, 누구? 장군 진급. 아파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덜 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도 그냥 플래카드를 붙여요. 우리 학원에서 누구누구가 어느 대학교 입학.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말 비판하는 이 공동체 중심의 인권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권이란 것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누구와 나눌 수 없는 너무나 주체적이고 내가 주인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다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권의 이제 기원을 잡을 때 가장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준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기점으로 많이 잡습니다. 거기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에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과 비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우리가 이제 인간, 사람으로 볼 때 그 사람에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지금 성소수자, 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다양한 층위에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절대 권력자들, 자본가들은 인권의 시각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삼성, 현대가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절대 권력층, 지배 권력층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시민된 자로서 인권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우리의 눈길을, 연민의 따뜻한 눈길을 어디 줘야 되는가? 이 사회의 가장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우리가 보호해주거나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인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제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에 있다 보니까 국가라는 존재의 대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저도 이제 국제법 학자로서 워낙 고민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예 19세기 유럽의 초기의 아나키즘의 시각에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제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국가를 중시하는 거죠. 국가라는 존재는 내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내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사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라는 존재의 나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 인권의 가장 첨예하고도 비판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라는 절대 권력자와 나눠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주체로서 했던 개인과의 투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이 나와야 했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인권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인권이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인권이 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가장 두터운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 인륜을 내세우면서 국가라는 공동체와 등치시키면서 국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든 이와 같은 정근대적인 유교적인 관점은 인권적인 시각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최진목 교수의 질문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국가라는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주체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잠깐 같이 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우선 플로아에 계신 분들도 또 미리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인권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리하는 게 있고, 그럼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라고 말할 경우에 인간의 권리가 우선입니까? 개인의 권리가 우선입니까? 박홍근 선생님. 짧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짧게 정리해보면, 내가 보편적인 인권도 있지만 나는 내 권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인권은 인간의 권리의 준말이죠. 보편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 뭐 거의 인간은 뭐 기본적으로 개인이죠. 그 욕망, 보통 유교에 보면 인욕이라는 거는 누구나 보편적인 욕망이 있고 사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더 먹고, 나는 이걸 더 먹고 싶다든지, 너는 매운 거 좀 난 짠 걸 먹고 싶다든지, 그런 게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 이걸 먹어도 난 같은 거 중에 요 부위를 더 먹고 싶은 거야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국가에도 국가란 국민의 권리도 있고 또 국가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좀 측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권리도 있어. 국가라고 국가 대 국가는 국가의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인권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의 권리를 뭐 줄여서 국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권이라 하죠. 또 국민의 권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국가의 권리하고 인권에서 말하는 권리하고 인간의 권리, 뭐 권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어떤 힘, 어떤 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
뭐 능력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국가의 권리나 인간의 권리의 준말인 인권이나 예. 말하는 권리는 뭐 같은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라고 할 때에 그걸 추려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보편성, 방금 최영국 선생님 말씀하신 나눠질 수 없는 어떤 고유한 존엄성을 갖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갖는 어떤 가치, 존엄성으로서의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고 본다면 예. 국가의 권리에서 권리, 그때 말하는 권리란 다른 예. 뭐 그런 어떤 뭐 물론 국가가 존엄성이나 가치를 뭐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인간성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인권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가치, 인간성 뭐 이런 것을 국가가 갖는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 힘이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 뭔가 예. 국가의 힘, 국가의 국권이 상실됐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때에 국권과 인권의 개념은 좀 차원이 좀 다르게 좀 구별할 다르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그 생각이 부분을 이제 왜 살짝 여쭤봤는가 하면 전통사회 공동 인륜사회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영국 교수님께서 이제 인륜에서 국가가 이어받은 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그 6.25적 인륜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성이라는 걸 기본을 좀 깔고 있거든요. 전체가 도덕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뭐 그 노예 도덕이든 뭐 좋은 도덕이 나쁜 도덕 일단 도덕이라고 하는 거를 윤리 도덕을 깔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국가라고 하는 국권이라고 하는 게 그 도덕과 관계없이 정당한가 옳은가 바른가 올바른가 뭐 그런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올바름의 문제 라이트 할 때는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교와 인권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논의 주제가 유교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그 유교가 갖는 유교는 사실은 개인이라고는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캡슐 같은 터치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개인이라고 하는 게 동양사회는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그게 인륜사회가 근대 국민과 이어지면서 인권 개념도 정착이 왔는데 그럼 유교가 갖는 유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인권 개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는 건 첫째. 오히려 그 계몽적으로 그 인권 개념이 유교를 계몽해야 될 건지 그게 아니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인륜이란 문제와 근대적인 수용된 개념의 인권과 소통하고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유교의 인륜 체계 속에서 오히려 품어주면서 인권 개념이 정착이 왔는지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근대 국민국가가 들어서면서 전통 유교적인 공동체 개념들 오히려 계몽적으로 그걸 바탕을 이끌고 온 건지 아니면 두 개가 공통분모가 있어 호환을 하면서 이렇게 온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유교 사회에서 그대로 지속되면서 일부분이 유교 인권이 들어와 있는지 포함관계로 보면 그 최영국 어떤 이걸 좀 명확하게 좀 해주면 개념이 좀 정리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개념이 모더니티, 거의 뭐 근대성, 현대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어떤 철학과 사상 이념사에 있어서는 모더니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근대성과 근대성을 가름짓는 하나의 철학적인 어떤 이념적 지표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대한제국 말기에 결국은 국권을 침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 36년 동안 일제히에서 결국은 그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이 되는 이 모더니티가 형성될 사실 기회를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5년 광복을 맞고 나서 해방 이후의 전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유럽의 이와 같은 인권의 어떤 사상자적 발달의 어떤 여러 이념적인 어떤 기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최재명 교수님 이제 주로 이제 유교나 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히 이제 유럽의 이와 같은 인권의 발달사를 가지고 이제 한국 현실에 접목을 시키는데 접목되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한 국가의 권리, 국권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우리 설명할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제기된 여러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제기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언론 지상에 그 등장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구 있나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위임 권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에 있어서 사회계약론의 기본이 개인과 국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계약의 상방 당사자로서 국가와 개인은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약의 주체로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국가가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계약의 타방 당사자인 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타방 당사자의 국가는 나의 위임된 권력의 범위 안에서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가 정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유럽식의 위임된 권력으로서의 수임자죠. 수임자로서의 국가의 권력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유교적인 관점과 저처럼 이렇게 유럽의 어떤 법학을 공부한 학자들 간에 시각에 현격한 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규제하는가? 누가 그 권력을 부여했는가? 나 개인과 개인 집단, 즉 인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전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인권이 가지는 보편적인 이와 같은 성질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정리되고 이게 너무 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불쑥 이야기를 하면 자꾸 좀 정리해 가고 싶은 부분이 뒤에 또 다른 주제 있는데 한 가지 우선 좀 일상적인 문제를 좀 소수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일본이나 이런 돌아다니면 한국에 가면은 노약자가 타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딱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주고 또 임산부가 타면 언제든지 가방이 무거워도 일어서서 앉으시라고 하는 그게 있어 참 놀랐다. 일본의 교수들은 우리 일본 젊은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언제든지 연세가 머리가 허육하면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더라. 예컨대 이제 소수자 보호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 이런 걸 생각하면 유교도 그런 부분이 어떤 개인을 존중해주는 전통면에 보면은 서양의 개인주의가 있지만 동양에도 그렇게 해석될 부분은 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단답으로 좀 해주시면 그렇게 해석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른 유럽인들과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유럽에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상당히 이제 저도 적응하기 힘들던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친구들을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뭐 너 아침 먹었냐? 너 왜 코 훌쩍거리면 너 감기 걸렸어? 왜 얼굴이 창백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금 힘들어하는 거면 가방 우리는 받아주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은 프랑스 친구들은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아프지 않아. 나 덜 수 있어 그래요. 그것은 저보다 연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은 일단 내가 인디비디 개인으로서 나는 주체적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나의 그와 같은 주체적 영역에 대해서 과다한 호의를 베풀면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구분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른들이 젊은 시절 호통을 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개인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럽인들이 가지는 것과 같은 개인에 대한 주체성과 우리가 가지는 상당히 공동체주의의 바탕을 둔 어떤 개인의 관념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관념의 형성에 있어 현재 그와 같은 제도 관행이 유럽과 우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현재 문제까지 조금 끌어봅시다. 너무 이제 이론적인 부분 하면 또 지루할까 싶어서 요즘에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식당에 가면은 과거에는
국그릇도 그냥 같이 퍼먹고 반찬도 이렇게 같이 막 먹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개별로 이렇게 담아주는 게 있습니다. 가끔 또 숟갈도 그렇고 뭐 탁탁탁탁 이렇게 가림막도 치기도 하고 이제 우리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접촉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맨날 붙어 다니는 습관이 강한데 이제는 좀 떨어져서 홀로서 이래 설 수 있는 또 그런 기반들이 조성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 만나도 되고 또 필요하면 만날 수도 있고 아까 절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가 오면서 유럽도 그렇고 국가가 통제할 때 너 마스크 쓰라든지 떨어져 라고 지시를 할 때 과거 유럽 사회 같으면은 내가 왜 너희 말 따라야 돼 이런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동양 쪽에 통제도 좀 따라주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걸 좀 바라보는 게 개인을 좀 이렇게 좀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개인이 조금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변모되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좀 그걸 좀 느끼고 좀 변모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지금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은 사회 상황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2월 28일 날 프랑스를 떠나서 29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하니까 상당히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대구 오니까 역에 영문도 없어요. 길거리 나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프랑스에 있으면서 뉴스는 접했습니다만 현장감이 확 닥쳐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있을 때마다 프랑스가 이제 파리의 외곽 작은 도시였지만 조금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저도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개인주의가 이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 예전 같으면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워낙 이 코로나에서 이제 방역과 인권이라는 의제는 조금 완화하고 제한을 푸니까 결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워낙 확산이 되게 되니까 지금 앞으로 유럽에 있어도 인권이 이와 같은 세계적인 대감염병의 상황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권의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인권의 개념이 상당 정도로 이제 뉴노멀 시대에 같이 맞게 앞으로 조금 재해석이 되고 새로운 제도가 창출돼야 되는 것은 분명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 사회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전공 분야가 이제 이웃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 제도의 바탕을 두었던 기존의 28개 이 국가들이 통합된 시스템이 운영되다가 영국이 이탈이 되면서 27개로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물리적 국경을 철폐 완화하고 개인의 자유로 이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새롭게 또 국경이 통제되고 봉쇄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존의 어떤 유럽연합체라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좀 뒤에 조금 더 한 번 더 본격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또 개인에도 균열이 아니고 좀 변화 같은 게 일단 팩트로서 있다. 팩트로서. 그럼 반대로 박홍규 교수님, 한국 크게 동양 사회 한국에서도 인륜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개인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뭔가 얼핏얼핏 보이고 있는 부분, 개인의 획득이라 개인의 성립이라 그런 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중에서. 예. 그러니까 아까 반찬 덜어 먹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권 이야기하기 이전에 위생 차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위생의 차원에서 우리가 입에 넣었던 숟가락을 다 함께 다시 국그릇에 넣고 찌개 그릇에 넣는 것은 사람 나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생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그릇을 이제 챙기게 되었는데 글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좀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위생의 차원에서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인권을 연관시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냥 제가 그냥 가볍게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제인 조선시대 문화로 인한 인권과 유학으로 어느 부분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주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교와 여성 어린아이, 소수자의 인권, 조선시대 일반, 1, 2로 나누어서 첫째 강의를 박홍규 교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 강의를 한국국학진흥 김미영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시대 그림으로 읽는 인권과 유학, 그리고 시와 시조로 읽는 인권과 유학, 다음에 소설로 읽는 인권과 유학에서 문예 예술 부분에서 그런 어떤 그때 조선시대 향유했던 문화재 속에서 인권과 유학을 이제 좀 발췌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첫째 그림으로 보는 경북대 이인숙 교수님이 하셨고, 시와 시조는 김수상 시인이 하셨고, 또 소설로 읽는 인권과 유학은 법무법인 대구 이재동 선생님께 하셨습니다. 저도 박홍규 교수님 하신 유튜브 강의를 좀 보긴 했는데, 그때 그림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서 회초리로 막 때리고 징징 울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무 많이 때렸다. 그리고 암암내 폭력적인 것도 있었다. 특히 이제 때리는 것도 근데 경몽요격, 격 때릴 격, 어리석을 몽, 몽자가 어릴 몽, 어리석을 몽, 또 어두울 몽 해서, 어린아이는 어둡고 어리석다 해서 이건 때려서 깨워야 된다. 경몽. 또 훈몽, 가르치는. 또 어리석은 아이는 가르쳐야 된다. 훈몽. 또 바로잡아야 된다. 정몽. 다음에 또 계몽. 일깨워주고 열어주고 해야 된다. 계몽. 이래서 이제 훈몽, 정몽, 계몽, 정몽 이런 게 써 있는데, 과거 시대에 보면 합법적으로 어리고 어리석고 모자란 애들은 국가가 허가해 주듯이, 또 조선시대 이념이 얘들을 인간 만들어라 해서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에 보면 해월쯤에 와서 이제 아이를 때리지 마라. 나중에 또 어린이 헌장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소수자 복권이 돼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유교가 전체는 또 그렇다고 하면 또 섭섭하게 생각할 분도 있고 반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유교가 소수자들에게 좀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인권을 우리가 보통 인간의 권리, 모든 사람, 나이든 성별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인권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되는 것은 약한 자, 소수자,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이죠. 강하고, 많이 가지고, 또 사회의 주류인 사람들, 아까 최영복 교수님께서 재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은 소수자, 약한 자, 약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이고, 또는 아동이고, 또는 장애인, 또는 성적 소수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향유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유교 사회에서는 물론 이 공자시대의 유교하고 또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유교도 여러 가지 유파가 있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는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한 학파인데, 전통 공자 시대의 유교 사회에서는 이 소수자나 이런 그 여성이나 아동 이런 주체들의 그리고 약한 주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논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는 아시다시피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고려 사회나 조선 초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결혼을 둘러싼 어떤 남녀의 어떤 그 지위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전통 사회의 남녀의 어떤 인권이 그다지 여성 차별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진왜란 이후에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니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그런 그 조선 중기에 말이죠. 그런 어떤 그 국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하다 보니 장자상속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결국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력이 귀결이 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유교가 물론 그 조선을 지배한 어떤 철학이었고 정치 이념이었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어떤 인권을 짓밟게 되는 인권을 유린하게 되는 그런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그 소수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인권 배려가 좀 덜해진 것은 유교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조선 사회의 그런 정치 경제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더 큰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물론 그것을 이제 조선 사회를 기본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유교 이념이고 이 조선 후기에 와서 별로 그렇게 무슨 논어나 대학이나 이런 유교 경전이나 공자의 말씀에서는 가령 남녀를 차별해라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언급이 그다지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에서 조선 후기에 와서 그게 더욱더 이렇게 굳어져 온 것을 보면 유교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유교의 책임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이제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을 겪어가면서 그런 어떤 인권 유린적인 사회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고 심화되는 그런 게 그렇게 우리 조선 사회를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우선 요 다음 이야기 제가 이제 또 미술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하신 박홍규 쌤의 그림을 통해 좀 말씀 듣고 싶은 또 뒤로 하고 또 시인이시기도 한 최형복 교수님께는 시와 소설을 발표자에 다 놓으셨기 때문에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여쭙고 싶은데 일단 그건 뒤로 미루고 잠깐 한 5분 정도 플로아에 계신 선생님들이 질문을 일단 지금 요까지만 말씀 나눈 것까지만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두 분이라도 듣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무슨 질문이든지 아까 말씀 나눈 중에 생각나신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예. 별로, 그러면 뒤에 또 남아있으니까 우선
한 10분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교적 좀 가볍게 와닿는 것으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박원 교수님, 조선시대의 그림 중에서 반인권적이다 이야기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인권적인 데 가까운 그림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뭘 존중해줘, 약자들 보호해주고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 혹시. 예. 약자를 보호하는 그림은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로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그림이란 산수화 또는 묵화 아주 정형적인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죠. 신윤복이나 이제 김홍도 같은 사람들이 18세기쯤에 와서 이제 풍속화를 그리면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풍속화에서는 좀은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의 그림도 있고 하지만 그게 대충 그 여성이란 기녀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예. 또 아이들이 그려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맞는 아이 또는 시동 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통해서 보통 이제 그 유럽에서는 18세기 이전 19세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계몽적인 특히 교회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또 일반적인 그림도 그런 계몽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림들이 있어서 조금은 특히 아까 최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려지는 여성의 어떤 위대함, 여성의 어떤 인권, 여성의 권리를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여성의 위대함 또는 아동도 역시 좀 아동의 소중함 이런 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조선시대의 전통화에서는 그런 차원의 그림을 보기가 힘들어요. 역시 우리는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인권 차원의 근본적인 사회 변혁은 없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그런 인권을 계몽하는 이런 차원의 그림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약간의 격가지입니다만은 노인을 이래 업어주거나 그 노인도 노약자가 소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약자, 힘이 약한. 노인은 네, 노약자. 소수자입니다만 예. 조선시대의 노인은 적어도 존중받는. 존중받고 권력이 있었던 쪽에 속합니까? 그렇죠. 예. 물론 실제로 노인들이 다 그렇게 존중받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런 어쨌든 노인을 공경하는, 예. 그것은 유교 덕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덕이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좀 다른 상황이죠. 지금은 노인이 정말, 예. 소수자의 처지라고 볼 수 있는 노인의 인권이 대단히 유린되고 있다.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은 요 정도로 하고요. 시라든가 혹은 시조, 혹은 소설의 반인권적인 것은 좀 생략하고 그래도 인간미가 풍부하고 개인을 존중하고 이런 게 혹시 최영복 선생님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시조도 좋고 뭐도 좋고. 아시는 바처럼 조선시대에 양반들 중심의 어떤 시가라는 것은 자연을 노래하고 군주를 그리워하고 칭송하는 그런 유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대개 이제 이 단시조 쪽원들이 이제 사실 기방에서 기생들 역시도 뭐 양반들과 다시 이제 서로 노름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뭐 자연을 노래하고 또는 연인을 그리는 그런 그리움을 담은 시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그 참고 문헌에 보면은 제가 소설을 몇 권을 들어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심청전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실 부모에 대한 이 효도를 극대화된 작품입니다. 보통 그렇게 코드를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딸을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사실 유교 사회에서 효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아버지 눈을 띄우기 위해서 딸을 그냥 공양미 산맥석에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넘긴다는 것. 인륜적 가치에서도 유교적 가치에서도 사실 용담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거죠. 우리 심청전 보게 되면은 이몽룡과 성춘향이 15, 16살의 나이에 서로 그 성적 유의를 즐기는 거 농밀하지 않습니까? 춘향전의 판본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실은 아주 완화된 판본이고요. 실제 구전되거나 판소리의 어떤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춘향전의 판본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농밀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16살짜리들이. 그런데 조선시대 계속 최주문 교수님, 박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동과 어린아이들은 늘상 어리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아동의 나이를 보통 만 18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18세 미만의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머리에 피도 안 벗겨진 어린아이들이 서로 사랑 노름을 하는데 그렇게 잘 놀 수가 없어요. 그걸 좋게 보는 풍류입니다. 그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영종조 이후에 되게 소설들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달리 본다면 더 이상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소설의 소재로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일반 서민들이 읽는 언문으로 씌어진 한글로 씌어진 이와 같은 소설에 쓰는 만큼은 자유로운 존재를 그려주고 있다. 그 외에 변학도와 이 성춘향의 관계에서 어사의 출두 장면에서 여러 가지 아시는 것처럼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사실은 절대 군주제에 대해서 국가라는 체제에 대해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울분의 마음들이 소설을 통해서 표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조선조의 이와 같은 소설들이나 신문학들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반 민중들이 그와 같은 이 절대적인 왕정 체제 하에서 가지고 있는 봉건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들을 행해지지 않고 지나치게 너무나 문학적인 차원에서 또 유교적인 어떤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비판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조선조의 여러 소설과 시가들이 충분히 정말 이와 같은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권익상에 대해서 당시 어떤 양반계급의 일부 양반계급과 또는 일반 이 서민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를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소설이나 시가도 인권의 교재 자료로서 다시 제도할 수가 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뭐 흔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퇴계의 손자 안도라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퇴계로 받은 정손자죠. 손자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손자 며느리가 젖이 안 돌아서 죽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마침 퇴계 집안에 여종이 이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손자가 편지를 씁니다. 할아버지 종을 좀 보내주면 안 좋겠냐고. 우리 애가 지금 젖을 못 먹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퇴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물론 그 건사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걸 인용을 하는데요. 자기의 자식을 살리려고 남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똑같은 아이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교 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개별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개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또 밝혀질 부분도 있다고 하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제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로 잃는 인권과 유학인데요. 종교로서의 유학과 인권은 한국국학진흥 이상호 교수가 강의를 하셨고, 불교와 도교로 잃는 인권과 유학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로 잃는 인권과 유학은 누가교회 정금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하셨고요. 천도교 동학으로 잃는 인권과 유학은 경운대 김일수 교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인권 유학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가치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말씀 듣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만, 종교라고 하면은 우선 여기에 제3주제에 들었던 것은 유교와 불교, 도교, 가톨릭, 기독교, 그다음에 천도교, 동학 이렇게 들었습니다. 종교란 말이 나온 거는 원래 종교라는 종교라고 하는 건 벽암록 같은데 처음 나옵니다. 쫑짜오 해서 나오고요. 그게 1800 1860년이죠. 일본이 독일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 렐리기온스 위붕이란 말을 번역할 말이 없어서 종교란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물론 종교는 이게 복잡합니다. 종과 교가 결합인데 그게 해석이 복잡해요. 종 마루종도 있고 핵심적인 말도 있고, 또 핵심적인 거를 어떻게 전해줄 건가 했을 때 가르침도 이게 해석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든 치우고요. 우리가 현재 종교를 하면은 유교는 성균관에서 종교로 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인정을 하고 있고, 불교, 도교도 종교로 보고 있고, 기독교는 당연하게 그런 거고요. 천도교,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크게 제가 지금 든 종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권친화 친화적인 종교가 있다면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우리 박홍기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있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순위를 매긴다. 예, 순위를 좀 매겨주신다니. 예. 글쎄요. 각 종교,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와 인권을 연결 지어서 평가하는,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불교학자도 어떤 불교학자는 불교와 인권은 무관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면에 또 다른 불교학자는 불교야말로 가장 인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기독교는 상당히 인권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교는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적어도 서양에서 나오는 이 인권 개념과 유교의 어떤 일륜 또는 유교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는 조금 배치되는, 상치되는 부분이 오히려 많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하나의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각자의 종교의 어떤 특성이나 또는 가치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은 어쨌든 서양에서 우리가 온 것을 수용한 셈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무래도 가장 인권과 조금 친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좀 인간의 평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측면을 강조한, 불교도 인권과 그다지 먼 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좀 차등이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왕은 왕으로 뭐 신하는 신하로 자식은 자식으로 남편은 남편으로라는 식의 어떤 신분에 따른 본분 이런 거를 강조한 점에서 불평등이 오히려 찬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교. 유교가 인륜이라든가 유교가 내용으로 삼는 아까 뭐 전재목 교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타인을 생각하고 또 공공을 생각하는 공익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에서 유교가 결코 반인권제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서구적 의미의 개인의 인권,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인권을 본다면 유교는 조금 그런 서구적 인권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동학, 천도교는 어떻습니까? 동학은? 동학은 역시 아시다시피 인내천이라든가 뭐 이런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보다 좀 혁신적인 근대적인 개념을 끌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이 역시 왕권주의, 봉건주의적인 또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근대적인 의미의 완벽한 어떤 인권 개념을 동학에서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그럼 최영무 선생님은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 비교적 뭐 깊은 안목이 있는 쪽이다 한다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비교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 종교가. 박 교수 말씀처럼 사실 기독교죠. 기독교. 왜냐하면은 유교 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 법학이 사실은 뭐 아시는 그 유럽법을 개술한 것이고, 이 유럽법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 사상이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계약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신과 인간의 어떤 계약으로부터 그 계약의 파기가 사실은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락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우리 법학과 개인의 권리와 떼어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만 좀 계속 좀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요. 교리의 문제하고 교리 자체 문제하고 현실적인 교회 체계와 조직의 문제하고는 좀 다를 수, 메커니즘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 교회 조직이 그렇게 인권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 우리 교회 조직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최근의 어떤 보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연한 정근교 목사께서도 이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지향하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은교 목사도 이제 결국은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이 사회의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종교가 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정은교 우선은 아주 독특하게도 예언자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기성의 체제와 거대 권력을 비판을 합니다. 쉼없이 비판을 해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독교라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라는 것이 저항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와 예수로 대변하는 기독교는 그런가 가톨릭이든 우리 개신교든 기본적으로 체제 저항자, 반항자들이에요. 기성의 어떤 이 불의한 사회와 부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보수 기독교가 비판받는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처음에 어느 종교든 출발할 때는 이처럼 소수의 약자의 보호를 가지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역사의 어떤 굴절과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기독교든 또는 불교든 다른 종교든 그런 면에서 사회의 어떤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저 이 개인의 어떤 일신의 어떤 구원에 중점을 두는 그와 같은 종교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여성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비교적
좀 많이 개방되었다고 표현할까, 조금 보다 진보적인 노선에 있다고 할까,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천주교와 개신교 비교한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사실은 예, 독인 개개인이라 생각합니다. 도신 왜냐하면은 결국은 예, 예. 절대적인 신 자체가 그 남성도 여성도 무성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남성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의 어떤 이 비롯한 그 조직의 위기를 바라본다면은 철저히 남성 중심주의적인 어떤 조직 체계입니다. 아하, 예. 가톨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부와 수녀는 우리 비판하는 유교상의 어떤 신분제보다 더 공고합니다. 예. 개신교의 경우에서도 여성 목회자들이 최근에야 사실은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여성 목사들을 찾기 힘든 거죠. 그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사실은 비구와 비구니성이 있습니다만은 비구니성, 우리 여성 스님들이 교계에 추구한 어떤 이 당직을 맡지 못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이제 이 종교들이 남성 중심적인 어떤 억압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국내에 여러 종교들이 있으면 기성의 종교들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라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시대에 맞는 어떤 체질 개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럼 기독교도 소수 약자로 출발한 거는 일단 뭐 인정을 다 하신 부분인데, 아까 동학은 그 왕권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바울공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도 그런 교황 중심의 그 왕권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자체가 조직으로 보면. 예, 예. 기독교가 교황은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동학이 그 왕을 옹호하고 예. 또 왕의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점과 교황이 이제 기독교에 특히 가톨릭에서 교황이 존재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 그렇죠. 예, 예. 그래도 교황은 뭐 현실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왕과 같은 존재는 아니니까 뭐 신의 대리자 내지 그렇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물론 뭐 중세 천년은 물론이거니와 근대에 와서도 국가에 봉사한 특히 뭐 전쟁의 경우나 또는 뭐 제국주의의 경우나 뭐 이런 그 국가에 봉사한 측면은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에서 뭐 국가를 인정하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예수가 부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기독교인도 계십니다만 성경에서는 예수가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았죠. 예. 현실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국가에 봉사한 이런 측면은 분명히 부정할 수가 없고 예.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 한국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죠.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한국은 예, 뭐 예. 모든 종교가 국가로서 자유롭지 않죠. 불교도 호국 불교가 있듯이 과거부터 밀착돼 왔 국가의 권력에. 예. 그런 면에서 아까 최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가주의적인 거고 부권주의적인 것은 국권주의죠. 사실상 예. 동일한 어떤 질서와 체제, 예. 권력 중심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왔다. 예. 예, 그건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 또 논란이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원불교라는 건 어떠세요? 원불교 혹시 원불교에 대해 좀 아십니까? 예. 원불교는 그나마 좀 뭐 불교의 원래의 그 평등 정신 예, 예. 또 뭐 무소유라 할까 이런 원불교 뭐 우리나라의 원불교입니다만 예. 그 불교의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한 또 뭐 이 남녀 교역자들의 어떤 그 위치라 할까요? 그런 점에서도 원불교는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기독교나 가톨릭 아까 최영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적인 체제에서 원불교는 조금은 그 예외적이라고 볼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몇 가지가 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개인이냐, 인륜, 공동체 인륜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북권 가부장제라고 하는 문제, 또 더 나가면 국가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아까 이제 권력에 대해서 소수자, 또 약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오늘 뭐 세 주제를 하면서 유교부터 해서 또 조선시대 문화, 또 종교까지 쭉 뭐 대략 이렇게 훑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하면서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 북권 이제 우선 가부장제 북권 중심의 뭐 종교에도 그렇고 문화에도 그렇고, 이 부분의 변화는 인권 차원에 본다면 앞으로 변화가 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특히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또 위기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내지 권력 지향의 사회가 보다 개인 중심의 어떤 가치관으로, 물론 뭐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이기주의로 빠지기 쉽고 여러 가지 뭐 권리가 아니라 이권주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경계할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적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인권의 기본적인 어떤 이념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변화는 올 것이다. 또 와야 되고, 예. 뭐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뭐 유교든 뭐 다른 종교든 간에 우리가 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남겨서 새롭게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예. 역시 그건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또 좀 개혁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제가 좀 우스개 소리 삼아서 여쭙고 싶은 게, 크림트의 그 키스란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여인의 이렇게 여인을 꼭 껴안고 이렇게 여인은 또 낭떠러지까지 발끝을 쫑긋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성이라고 하는 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권력적인 존재라는 것도 일단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남성들도 많이 약화돼서 정말 힘없고, 뭐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가정에서 너무 뭐 남자가 뭐 죽었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도 있고, 예. 대단히 어떤 가부장적인 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고, 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다 사라지면 해결될 것 그렇진 같습니까? 않죠. 그러니까 이 다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차원에서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뭐 국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봐도 마찬가지고, 강요를 봐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것은 뭐 반드시 숫자나 힘의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남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모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인간 사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뭐 남자의 어떤 위치가 대단히 약화되었다, 뭐 특히 가정에서는 뭐 고개 숙인 남자다, 뭐 대단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적어도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예. 지금 아직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또 종교까지
가부장직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제사를 지낸 자체가 가부장제적인 것이고 어쨌든 똑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관념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서로 존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남사친, 여사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자 사람 친구 맞습니까? 여자 사람 친구. 그런 부분은 좀 변화된 거라고 저는 좀 살짝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럼요. 남자, 여자 떠나서. 예. 지금 어쨌든 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예. 글쎄 부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예. 남녀 평등에 적어도 뭐 우리 세대보다는 예. 지금 20대, 30대가 훨씬 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같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예.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선 요 문제는 좀 넘어가고 최형복 교수님께는 개인과 이제 인륜의 공동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 사회, 특히 유교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갈 거라고, 그냥 뭐 좀 거시적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파우스트를 읽었는데 상당히 그때부터 제가 그 뇌리에 자리 잡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파우스트가 이제 천사들의 합창을 받으면 둘러싸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대목이 나와요.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도다. 여성적인 것, 여성성이죠. 이건 물리적인 성으로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 관념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남성들이 가진 거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집에서 가사 좀 할 수 있는 만큼 분담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모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제사를 모시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오로지 노동과 희생에 의해서만 제사를 모시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남성들이 왜 제사에 쓸 음식을 사전에 재료를 준비하면 못합니까? 왜 가사에 부엌에서 같이 일을 못합니까? 왜 여성들을 절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똑같이 남성과 여성과 같이 똑같이 조상을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근대적인 사고방침에 빠져가지고 거저 여성들의 어떤 이와 같은 무한한 어떤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적인 측면에서 했던 제사 문화가 존속된다면 이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남성들이 주류 세력이고 기득권 세력이라면 여성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성성이라는 것은 유연성입니다. 여지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사고의 관념에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아무런 새로운 가치가 들어올 어떤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죽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선 잠깐만 그러면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권 유학이라고 하는 알맹이를 앞으로 유학이 변화를 한다면은 주류적인 부분들이 일단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게 남성 가부장제적인 게 변화를 해야 되고 결국 그 문제는 여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와 연관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권 유학이라고 본다면. 근데 여성성은 소수 약자 늘 핍박받아 억압받아 왔고 가려져 왔고 숨소리 못 내고 살았는데 그럼 여성성 회복은 남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나와 상대화되어 있는 여성성들의 지위나 입장과 위치를 높여주는 겁니까? 조금 이제 뭐 좀 복잡한 물음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식의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이 사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사고관념의 인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굳어지고 경직되어 있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와 같은 사고와 관념들을 이제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좀 풀어 헤쳐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모실 때 남성인 내가 모셔야 되는가? 왜 여성들은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왜 여성들이 음식을 좀 해? 왜라는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인간답게 한 가장 동물의 고동종으로서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최상의 포식자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사고 능력,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최상의 어떤 고동동물로 진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문을 갖지 않는, 친절하게 답변하지 않는 자, 그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인식의 측면과 더불어서 사회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양자가 균형 잡힌 상태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전통은 전통대로 박제가 될 뿐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 창출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근본부터 사실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추석 때 그 이동이 좀 금지돼서 고향에도 가지 말고 성묘도 뭐 좀 자제하고 개별로 좀 다녀오고 이런 있었는데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주변에서. 아, 제사도 안 지내도 좀 편해졌다. 뭐 각자 집에서 좀 편하게 너무 모여서 격식 차리기보다도 뭐 그런 것도 인권 유학이 가는 방에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은 예. 앞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의 어떤 이 인식 과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그 아나키즘과 연관을 좀 짓고 싶은데 박홍규 선생님께 아나키즘, 인권, 뭔가 개인의 보다 조직과 단체, 뭐 공동체로부터 좀 벗어나서 아까 최영욱 선생님께서 묻고 스스로를 또 좀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떤 전체나 권력이나 뭐 주류 이런 데서 아나키즘이 인권유학에 좀 미칠 수 있고 좀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를 좀 개념을 도입하면은 인권유학을 좀 그러니까 유교를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공동체 사회를 보다 좀 부드럽고 좀 느슨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좀 조언할 부분이 없습니까? 아나키즘. 예. 뭐 대단히 복잡한 문제지만 예, 예. 뭐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교를 적대시하는 예.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 유교가 갖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뭐 권력 지향적인, 권력 추구적인 또는 뭐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이 유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나키즘과 전혀 뭐 별개라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아나키즘이든 인권이든 사실 뭐 그 다른 가치라기보다도 적어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권력에 저항하는 또는 그 권력을 필요 이상으로 예. 강조하는 뭐 이런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삶의 태도, 사회 구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나키즘이 적절한 어떤 경계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교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예. 예. 너무나 권력주의화되고 계급주의화되고 또 이렇게 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왜곡된 그런 유교를 벗어나는 걸 위해서도 예. 아나키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인권유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부작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왔고 오늘은 이제 인권유학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치가 될 것인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동아시아라고 또 넓게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공동체 또 인륜 중심의 사회가 그거를 뭐 완전히 해체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아니고 개인의 그 존엄 또 자유 그리고 누구나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 서서 뭐 기존의 전통 또 전통대로 어느 부분 좋은 거는 장점을 이어받으면서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개인이 누구나 인간 평등하다 또 존엄하다 또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점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면 또 세대가 좀 달라지고 하면 좀 더 나은 방향도 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뭐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용학도서관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진행된다면은 훨씬 나은 이야기들이 또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질문이 있으면 뭐 한두 번이나 받고 없으면은 뭐 종료를 할까 싶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동학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오늘 큰 틀에서 이제 하다 보면 생략이 됐는데 추가로 유교에서도 장씨 부인의 장계양 같은 분은 여자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한 분이 있고요. 임윤지당도 그런 말 한 게 있어요. 남성 권력의 사상사 속에 빠져버렸지만 그런 전통들이 또 소수 약자인 여성 어린아이를 소중하다고 이렇게 똑같이 하늘처럼 받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그대로 유교에 발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가 개진이 안 됐을 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다른 좀 프로그램이 돼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고 혹여나 박홍일 선생님 뭐 추가로 지금 하신 말씀이 네네. 동학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평등 사상을 구현한 인내천이라고 하는 중요한 근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전혀 부정하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나 적어도 왕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어떤 모든 인간의 평등,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점에서 어떤 세서법된 왕이나 봉건제는 부정되거든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근데 동학에서는 이 왕권을 수호했다는 그런 측면이 한계로, 그러니까 만민평등 사상의 예외로 왕권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흠이라고 할까요? 비판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한 거죠. 유교가 우리 이 사회에 시사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 강좌의 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라는 것은 도덕윤리적인 측면, 유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윤리적인 측면이고 법이란 것은 사실은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정말 많습니다만은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아까 우리 이제 공동체 사실 유교가 가지는 강점은 상당히 공동체에 됐는데 인간의 어떤 윤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의 회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변질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어떤 인간의 어떤 이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예와 법이라는 이 양자의 정신들을 현대적 의미로 잘 해석해서 정착시킨다면은 유교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최종 마무리는 박홍규 선생님한테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뭐 유교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착잡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욕물을 버린데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다. 그 말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상이든 어떤 생각에는 다 나쁘거나 깡그리 나쁘거나 그런 건 없고 또 바라보는 자의 쪽에서 잘 해석하면 또 좋은 구절도 있고 다만 아까 예와 법의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라고 하는 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사회 조직의 문제에서 바라볼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의 부분에 바라볼 게 있으니까 또 유교는 어차피 우리가 껴안고 갈 문제이면서 또 비판도 해야 될 건 하지만 또 개성도 할 부분도 있다고 그 정도 어정쩡하게 일단 결론 전 내리고 마지막 이제 강좌의 취지 같은 거는 박홍규 교수님께서 짧게 그냥 덕담 삼아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유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유교는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회라고 하는 건 아까 질문하신 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학에서도 사실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대동사상에서 나오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강오륜이다 이런
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유교보다도 훨씬 고차원의 유교의 본질에 해당되는 만민평등,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야말로 더불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로서의 대동사회, 이게 유교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와 인권은 대단히 친화적일 수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대동사회로서 유교의 뜻을 망각해오지 않았느냐. 오히려 삼강오륜 등등의 아주 좀 형식주의적인 그런 예의나 또는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구분이나 또는 뭐 신분적인 어떤 그런 계급 질서나 이런 것을 오히려 강조한 탓에 이 유교의 큰 뜻, 그야말로 대의라고 할 수 있는 대동의 이상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옛 선현들의 어떤 가르침, 우리가 잊고 살아왔지 않는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인권을 신장하는,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친화적인 유교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 결론에 좀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박홍규 교수님, 그리고 최형복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아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